있을까요?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의 필라델피아는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이 발표됐던 그곳이 바로 필라델피아이기 때문에 그곳은 유명한 가문들이 많습니다. 필라델피아. 자, 그래서 그 중에 매사추세츠, 그게 이제 미국 역사의 시작인 보스턴을 품고 있는 주가 매사추세츠인데요. 미국의 주 명칭들을 보면 인디언어로 되어 있는 주 명칭들이 많습니다. 인디언어. 왜냐하면 미국의 또 원주민을 인디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디언. 그래서 이 미국의 50개 주들의 명칭들은 인디언어로 되어 있는, 인디언 말로 되어 있는 주 명칭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매사추세츠가 무슨 뜻일까요? 인디언어로 마사추세츠인데 이걸 영어식으로 매사추세츠라고 하는데요. 마사가 인디언어로 큰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매스 미디엄 뭐 이렇게 크다, 거대 언론 뭐 매스 미디엄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메사가 인디언어로 마사인데요. 그게 인디언어로 거대한, 큰 이런 뜻이고 추세추는 언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사추세츠는 인디언어로 큰 언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뉴욕주가 있습니다. 뉴욕주는 아까 대통령 선거인단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TO가 배정된 31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되어 있는 뉴욕주입니다. 뉴욕주. 자, 뉴욕주의 이제 중심은 바로 동남쪽 항구인 뉴욕항이 있다라는 거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뉴욕주는 황제의 주입니다. 황제의 주. 자, 그래서 뉴욕주의 중심인 동남쪽 끝에 항구에 뉴욕시가 있죠. 뉴욕시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데요. 그게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황제의 주란 뜻이죠. 황제의 주. 미국의 초기에 인구가 가장 많았던 주가 뉴욕주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나중에 이제 서부가 개발되면서 지금 미국의 가장 인구가 많은 주가 된 거고, 초창기 미국의 초기 단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던 주는 바로 뉴욕주입니다. 자, 그래서 엠파이어 황제의 주라고 합니다. 뉴욕주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리고 이 뉴욕주의 동남쪽 끝에 있는 이 뉴욕시가 있죠. 뉴욕시. 미국은 인구 제1의 도시가 뉴욕시입니다. 인구가 한 1000만 명 가까이 되고요. 인구 제2의 도시가 바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뉴욕항 있죠. 뉴욕주의 동남쪽 끝에 있는 여기 뉴욕시. 뉴욕항에 뉴욕에 이제 허드슨 강이 있습니다. 허드슨 강 입구에 웨스트 포인트라는 그 요새가 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전쟁 때 요새가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뉴욕시의 뉴욕의 허드슨 강 하구에 요새 이름이 웨스트 포인트입니다. 웨스트 포인트. 거기에서 이름을 따와서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를 웨스트 포인트라고 합니다. 뉴욕시에 허드슨강 어귀에 있는 요새 이름이 웨스트 포인트인데요. 거기에서 이름을 따와서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를 웨스트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코네티컷주가 또 여기 있습니다. 코네티컷주는 제43대 미국 대통령 조지 월커 부시 대통령, 즉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의 고향이 코네티컷주입니다. 반면에 41대 미국 대통령인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은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인데요. 그분은 매사추세츠주 출신입니다. 아버지 부시는 41대 대통령 아버지 부시는 매사추세츠주 출신, 43대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은 코네티컷주 출신입니다. 이분들 보통 뭐 텍사스주 출신으로 생각하기가 쉬웠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사업을 텍사스주에서 이 석유 사업 이런 걸로 이제 성공을 하셔서 텍사스주에서 사업을 하고 정치적 기반도 여기라는 거지, 태어난 곳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41대 대통령 아버지 부시는 매사추세츠주 출신
출신, 43대 대통령 아들 부시는 코네티컷주 출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뉴저지주는 뉴욕주 바로 남쪽에 있는 노란색 주인데요. 뉴저지주는 한국인들이 많이 산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인단 수도 15명이 배정될 정도로 굉장히 인구가 많은 주입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그 다리를 하나 건너면 뉴저지가 나오고 뭐 그런 거 아실 겁니다. 뉴욕주의 동남쪽 끝에 항구 도시가 뉴욕시, 미국의 제1의 도시다 보니까 그 뉴욕에서 다리를 하나 건너면 이 노란색 뉴저지로 통한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델라웨어주가 있습니다. 델라웨어주는 지금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36년 동안 미국의 델라웨어주의 연방 상원 의원을 하셨죠. 연방 상원 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가 6년인데요. 6번을 하셨으니까 36년 동안 연방 상원 의원을 하셨죠. 즉 1973년 초부터 2009년 초까지 총 36년 동안 연방 상원 의원을 하시고, 2009년 초부터 2017년 초까지 제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하셨고, 이제 2020년에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셔서 2021년 1월 20일부터 임기를 지금 2년 반 정도 수행하고 계신 분이 현재 미국 대통령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신데요. 이분이 여기 델라웨어주에서 연방 상원 의원을 36년 동안 하셨다는 말씀이고, 이 델라웨어주는 미국의 연방에 처음으로 가입한 주입니다. 50개 주 중에 연방 가입 1번입니다. 1번. 연방 가입 1호 주가 델라웨어 주입니다. 미국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한 게 1789년인데요. 그보다 2년 앞선 1787년에 연방의 제 첫바따로 1번으로 가입한 주가 델라웨어 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메릴랜드 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버지니아 주가 있는데요. 자, 메릴랜드 주하고 버지니아 주를 주목을 해주시면, 자, 미국의 처음에 수도는 뉴욕이었습니다. 뉴욕이 미국의 처음에 수도였는데요. 미국의 뉴욕이 수도였던 기간이 1785년부터 1790년까지 5년 동안 뉴욕이 미국의 수도였고, 그런데 이제 남부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북부인 뉴욕에 미국의 수도가 있냐, 중립지대로 옮겨야 된다라는 여론이 남부 지역에서 많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중립지역으로 이제 고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됐냐? 자, 보시면, 자, 미국 북부 지역의 최남단이 바로 메릴랜드 주입니다. 북부 지역의 최남단 메릴랜드 주입니다. 메릴랜드 주. 북부 지역의 최남단 메릴랜드 주와 또 남부 지역의 최북단 버지니아 주, 그 사이에 포토맥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릴랜드 주와 버지니아 주 사이에 포토맥 강, 거기에다가 수도를 정한 겁니다. 그게 바로 워싱턴 DC입니다. 그래서 북부의 최남단인 메릴랜드 주와 남부의 최북단인 버지니아 주가 각각 토지를 일정 부분 기부를 해가지고 수도 워싱턴 DC를 조성을 했는데요. 수도 워싱턴 DC는 가로가 16km, 세로가 16km, 정사각형 모양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소유권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사당, 국회입니다. 국회. 그래서 워싱턴 DC의 그 소유권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즉 북부 지역의 최남단인 메릴랜드 주와 남부 지역의 최북단인 버지니아 주가 토지를 일정 부분 기부해서 지금 포토맥 강이 흐르고 있는 거기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정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 깃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워싱턴 DC는 그야말로 독립전쟁의 영웅이자 초대 대통령이자 1달러 화폐의 주인공이 조지 워싱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싱턴 DC는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란 뜻이죠. 워싱턴 콜롬비아 특구란 뜻이지 않습니까?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아메리카를 발견한 콜럼부스 두 사람을 다 기리기 위해서 미국의 수도 이름 명칭을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라고 정했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워싱턴 DC 즉 수도 워싱턴 DC의 깃발은 조지 워싱턴 가문의 문장을 깃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가문이 영국에 있었던 시절인 1592년, 우리나라로 치면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연도 1592년부터 조지 워싱턴 가문이 영국에서 그 가문의 문장으로 사용했던 그 가문의 문의를 문장이라고 하죠. 그 가문의 문장으로 사용했던 그 깃발을 문장을 1938년 미국 국회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1938년에 미국 국회에서 승인을 하기를 워싱턴 DC의 그 깃발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592년 영국에서부터 사용했던 그 워싱턴 가문의 깃발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깃발로 사용해도 좋다라고 1938년 미국 국회에서 승인을 했다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펜실베니아는 아까 말씀드리기를 펜실베니아의 제일 동쪽 끝에가 필라델피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는 이제 피츠버그가 있고 가운데가 이제 주의 수도인 해리스버그가 있고, 제가 이제 한 달 후에 미국 여행 갈 때 이 해리스버그를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는 어떤 것과 또 관련이 되냐면 미국에 아까 대통령 선거인단 수도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 일리노이주와 펜실베니아가 각각 선거인단 수가 21명씩 배정이 되어 있고, 가운데에 있는 오하이오주는 20명이 배정되고 미시간에 17명이 배정됐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펜실베니아는 뭘로 유명하냐면요, 자, 현재 영국의 국왕이 찰스 3세입니다. 찰스 3세. 그런데 1649년에 영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공화정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1649년 언제냐? 그때 찰스 1세 국왕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독재자가 주도해가지고 국왕이었던 영국 국왕 찰스 1세를 처형시켜버리고 잉글랜드 공화국을 열었습니다. 그게 영국 역사에서 유일한 공화정 시대가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649년에 찰스 1세가 올리버 클로멜에 의해서 처형이 되고 영국이 일시적으로 왕정이 아니라 공화정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찰스 1세의 처형이고요. 그 다음에 1600년대 후반에 가서는 찰스 2세가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한테 여기 펜실베니아의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줬습니다. 즉 델라웨어강 서쪽에 있는 지역인 펜실베니아 지역을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국왕 찰스 2세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개발을 하고 그곳에 또 총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찰스 2세로부터 이 펜실베니아 지역의 개발 허가를 받아가지고 개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펜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의 첫자를 따서 펜실베니아입니다. 펜실베니아. 자, 그게 찰스 2세 시절에 개발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영국 국왕은 찰스 3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버지니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미국 대통령인데요. 미국의 헌정 역사가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현재 2023년 제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인데요. 234년의 미국 헌정 역사 중에 조 바이든이 이제 46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45번째 대통령이죠. 왜냐? 22대와 24대를 동일 인물인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띄엄띄엄 대통령을 2번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연임하게 되면 한국 같으면 대한민국은 뭐 5대 대통령 박정희, 6대 대통령 박정희, 7대 대통령 박정희 이런 식으로 새로운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되면 한국, 대한민국은 대가 바뀌었습니다. 5대, 6대, 7대 각각 박정희였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미국은 연임을 하게 되면 대가 안 바뀝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44대 미국 대통령인데요. 그분이 2009년부터 2017년 초까지 8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 44대 대통령을 했는데요. 처음에 임기 4년, 처음에 뭐 43대고 나중 4년이 44대고 그게 아닙니다. 연임을 하게 되면 8년 전부가 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그런 식으로 연임하면 미국은 대가 안 바뀝니다. 반면에 한국은 박정희 시대에 연임을 했다 할지라도 새로운 임기가 시작이 되면 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헌정사에서 연임한 경우는 꽤 많았는데요. 띄엄띄엄 해가지고 2번 대통령 했던 유일한 케이스가 22대와 24대를 했던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2대를 사용했습니다. 2대.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이지만 45번째 대통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헌정사상 234년 역사 중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45번째 미국 대통령인데요. 조 바이든 45명의 역대 234년 동안의 헌정 역사에서 45명의 대통령 중에 이 버지니아 출신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버지니아 출신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가장 많습니다. 버지니아 출신의 대통령이 8명이나 됩니다. 미국의 초창기 대통령은 버지니아 출신이 많았습니다. 왜 명칭이 버지니아일까요? 그 이유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미국의 식민지 개척할 당시에 1607년과 1609년에 여기 버지니아에다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진이 처녀란 뜻이고 이하는 뭐뭐의 땅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처녀 여왕이 개척했던 땅이다 이런 의미의 버지니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뿌리에 해당이 되는 1607년과 1609년에 2차례 여기에 버지니아의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100여 명을 보냈는데 1607년에 보냈던 사람들은 이듬해 가보니까 전멸해 버렸죠. 풍토 환경, 기후 환경, 식량 이런 게 다 실패해 가지고 다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얼어 죽고 그러게 다 실패했는데 1609년에 다시 보냈을 때는 상당수 절반 정도는 생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곳에 식민지를 개척했을 때 1607년과 1609년에 이런 식으로 보냈던 그 당시에 영국 여왕 그때는 영국 여왕이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160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이제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 제임스 1세를 겸직하게 되는 스튜어트 왕조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 1607년과 1609년보다 더 앞서 가지고 1580년대에도 보냈다라는 그 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버지니아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절입니다. 그래서 처녀 왕이 개척했던 지역이다 해서 버지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45명의 역대 대통령 중에 버지니아 주 출신이 8명이나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이런 분들 다 초창기 대통령들이 버지니아 주 출신이고요. 가장 최근은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대통령까지 버지니아 출신의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8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버지니아는 대통령의 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그만큼 많이 배출한 주가 버지니아 주입니다. 그 다음으로 대통령을 많이 배출한 주가 바로 여기 오하이오 주입니다. 오하이오 주. 자, 오하이오 주는 여기는 대통령을 7명이나 배출했습니다. 바로 옆에 버지니아 주는 8명 배출했는데요. 오하이오 주는 7명 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초창기 대통령을 많이 배출한 주는 버지니아 주고, 나중에 미국의 중반, 중기죠, 중기, 초기, 중기, 말기 중에 중기에 대통령을 많이 배출한 주는 오하이오 주입니다. 그래서 제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로부터 29대 대통령 하딩 대통령까지 다 미국 중기에 주로 대통령을 많이 배출했던 주가 바로 오하이오 주 7명이나 배출했습니다. 버지니아 주 8명이고요. 그 다음에 오하이오주는 뭘로 또 유명하냐면, 오하이오주의 수도 이름이, 주의 수도가 바로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 미국의 최대 규모의 군수 산업 단지죠. 군수 산업 도시, 군수 산업 도시입니다. 오하이오주의 수도 콜럼버스, 그곳이 미국의 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군수물자 생산 기지가 콜럼버스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 노스캐롤라이나주, 여기도 아까 대통령 선거인단 수,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가 각각 선거인단 수가 15명씩 배정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뭘로 유명하냐면, 남북전쟁 아실 겁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제16대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이 바로 일어났던 게 바로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남북전쟁 당시에 남부군을 주도했던 주가 바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래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추앙받는,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위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인데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1860년에 당선이 되자 남부 쪽에서는 아예 취임하기도 전에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주도를 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남북전쟁 당시에 남부군을 주도를 했습니다. 남부 쪽은 면화 생산 이런 농업 위주다 보니까 노예제를 찬성했고, 반면에 북부 지역은 공업, 상업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노예가 별로 필요 없으니까 노예제를 반대했었다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전쟁이 발생이 된 건데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노예제 반대론자다 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1860년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그것에 반기를 들고 남부주의 대표주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미국 연방에서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독립국가를 선언해버렸죠. 독립국가. 그래서 순차적으로 나머지 6개 주들이 다 따라서 연방에서 탈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제일 먼저 연방에서 탈퇴했고, 그 다음에 조지아주, 엘레바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텍사스, 플로리다까지 총 7개 주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엘라바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텍사스주, 플로리다주까지 이 7개 주가 연방에서 탈퇴를 선언하고 독립국가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링컨 대통령은 참을 수 없어서 그럼 전쟁을 치러서라도 남북 분열을 막겠다, 남북 분단을 막겠다, 남북의 통합을 이루겠다, 연방에서 탈퇴한 그
남부 지역들에 대해서 그걸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의 USA, United States of America지, 남부가 분리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불사해가지고 남북 전쟁을 치러서 결국 북군이 승리해가지고 남북의 분열을 막았던 게 남북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추앙받는 대통령 랭킹 1위가 된 이유가 남북의 통합을 이뤘기 때문에, 남북의 분열을 막았기 때문에 존경받는 대통령 1위, 추앙받는 대통령 1위가 된 겁니다. 자, 사우스캐롤라이나는 그러게 남북전쟁 당시에 남부군을 주도했던 주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고요. 그 다음에 조지아주는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의 출생지이고요. 또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에서 1996년에 애틀란타 올림픽이 열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리다주는 이제 마이애미가 있다라는 거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엘라에바마, 이건 뭘로 유명하냐면, 자, 영화 1994년에 개봉된 영화 포레스트 검프 아실 겁니다. 포레스트 검프 그 영화 뭐 내용 다 아시다시피 그 주인공 톰 행크스가 엘레베마 여기 출신이죠. 그래서 전국 미국 전역을 달리기를 하면서 자폐아 발달장애 비슷한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미국 전역을 달리기를 하면서 이제 질풍노도처럼 이제 살아가는 삶을 그리는데 월남전에 참전을 하게 되고 그 전우였던 그 부바라는 흑인 전우가 있었습니다. 그 총알이 빗발치는 베트남 전쟁에서 백인인 건프와 흑인인 부바가 전우회를 다지는데 나중에 이제 둘 다 고향 엘레베마로 돌아가 가지고 이 엘레베마 앞에 여기에서 새우잡이 어선을 구입해 가지고 새우잡이 어업을 하자라고 약속했는데 그 흑인 부바가 전사를 해버리죠. 그래서 백인 건프 즉 톰 행크스는 전쟁이 끝나고 조국으로 돌아와서 엘레베마에 가서 전우였던 흑인 부바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새우잡이 어선 회사를 차리죠.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부바 건프 슈림프 컴퍼니, 부바 건프 슈림프 컴퍼니, 즉 부바와 건프가 세운 새우잡이 회사다, 뭐 그런 의미인 거죠. 그게 바로 엘레베마, 여기가 바로 포레스트 검프 영화의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시시피는 주도가 잭슨입니다. 잭슨이 미시시피 주의 수도가 잭슨인데요. 그 잭슨이 누구냐? 그 잭슨은 바로 미영전쟁 당시 1812년부터 1814년까지 미영전쟁이 발생이 됐는데요. 미영전쟁 당시에 한 2년 반 동안 미영전쟁이 이제 진행이 됐고 미국이 승리를 했는데요. 1814년 12월 23일 날 조약을 체결합니다. 미국과 영국이. 그래서 미영전쟁이 끝났는데 그게 그 당시에 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전투 현장에는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영전쟁이 끝난 지 한 2주가 지난 1815년 1월 초순에 이 루이지애나주의 끝에 있는 뉴올리안스에서 또 전투가 발생이 됩니다.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도 모르고 뉴올리안스에서 전투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최대의 전투였던 뉴올리언스 전투인데요. 그때 영국군 전사자는 2023명인데 미국군 전사자는 21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대 1 정도 압도적인 차이로 미국이 영국한테 이겨버립니다. 그때 뉴올리안스 전투의 영국군 전사자가 2023명, 반면에 미국군 전사자는 그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21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뉴올리안스 전투의 영웅이 바로
앤드류 잭슨입니다. 앤드류 잭슨.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제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또 $20 지폐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미시시피 주의 주 수도 이름도 잭슨입니다. 앤드류 잭슨을 기리기 위해서 바로 그 루이지애나 주의 남동쪽에서 있었던 뉴올리안즈 전투의 그 영웅이 바로 그 옆에 있는 주 미시시피의 주의 수도 이름으로 이제 명명이 된 겁니다. 잭슨입니다. 잭슨, 앤드류 잭슨 이름을 딴 겁니다. 그 다음에 아칸소주. 아칸소주는 바로 미국의 50개 주 중에 최연소 주지사가 누구라고 알고 계실까요? 1978년에 32살의 나이로 미국의 50개 주 중에 최연소 주지사가 된 분이 바로 나중에 제42대 미국 대통령이 되는 빌 클린턴입니다. 빌 클린턴. 빌 클린턴은 46세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요. 그보다 14년 앞선 1978년에 32살의 나이로 미국의 역대 최연소 주지사가 됩니다. 32세의 나이에 1978년에 미국의 역대 최연소 주지사, 그래서 아칸소 주지사를 5번을 했습니다. 주지사 임기가 2년인데요. 아칸소 주지사를 5번이나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92년에 아버지 부시를 누르고 제42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세 번째로 젊은 나이에 대통령에 취임한 분이 바로 빌 클린턴입니다. 아칸소주의 주지사를 5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전쟁의 영웅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도 아칸소주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로 미주리주는 제33대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 우리 6.25 한국전쟁 당시의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 자, 2차 세계대전 말기에 1945년 4월 12일 미국의 31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사망하니까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우라늄 핵폭탄인 리틀보이를 투하했고,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8월 9일에는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핵폭탄인 펜맨을 나가사키에 투하를 하니까 일본이 항복을 했는데요. 원자폭탄 투하 결정을 내린 분이 바로 미주리주 출신의 해리 트루만, 미국의 33대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미주리주는 또 뭐가 유명하냐면, 자, 해리 트루만만 미주리주 출신인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유럽 전선에서 최고 사령관이 바로 그 아이젠하워이고, 나중에 34대 미국 대통령을 하신 분이 아이젠하워, 즉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인데요. 그 2차 세계대전 유럽 전선에서 아이젠하워가 주도해가지고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성공을 해서 연합국이 이제 유럽 대륙을 수복을 하고 계속 독일의 베를린을 향해서 진격을 해 가는데요. 그때 독일이 최후의 반격을 했던 게 바로 벌지 전투, 다른 말로 아르덴 대공세입니다. 벨기에와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그 벨기에하고 독일 접경지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벨기에와 독일의 접경지대에 거기에서 발생했던 독일이 계속 후퇴하다 최후의 반격을 펼쳤던 그 전투가 아르덴 대공세, 벌지 대전투라고 합니다. 그게 1944년 12월 16일부터 1945년 1월 25일까지 한 6주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그때 미국의 사상자가 9만 명이나 발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군만 해서 9만 명 정도 사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태평양 전선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국의 사상자가 한 7만 6천 명이었는데요. 그보다도 더 많은 9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이 됐던 미국이 2차 세계대전 6년을 치르면서 단일 전투로 미군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된 게 바로 벌지 전투, 아르덴 대공세, 독일의 최후의 반격 인데요. 그때 아르덴 대공세, 즉 벌지 대전투에서 미국의 사상자가 9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 아르덴 대공세 때
그 최고 사령관은 이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연합국 총사령관인데요. 미군의 총사령관은 누구였냐? 바로 오마 브래들리입니다. 오마 브래들리가 바로 제33대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만과 동일하게 여기 미주리주 출신입니다. 미주리주. 그래서 왜 제가 미주리주를 소개해드리면서 그걸 말씀드리냐면, 자, 그 당시에 연합국의 유럽군 총사령관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고 나중에 34대 미국 대통령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때 유럽 전선에서 연합국 중에서도 미국의 총사령관 역할을 했던 사람은 제12 군집단 사령관, 독일은 집단군이라고 표현했는데 미국은 군집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야전군보다 규모가 더 큰 걸 우리가 뭐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군단, 야전군, 집단군 이런 레벨이 있는데요. 최대 규모의 그 단위 부대가 독일은 집단군이라고 미국은 군집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집단은 한 150만 명, 100만에서 한 150만 명 정도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벌지대 전투 당시에 제12 군집단 사령관이 오마 브래들리인데 미주리주 출신입니다. 왜 미주리주 이 시점에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에 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르덴 대공세할 때 독일이 최후의 반격을 펼치다 보니까 독일에서는 그 위장 전술을 많이 썼습니다. 미국의 연합국의 후방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독일군 중에서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그러한 독일군들을 선발해가지고 미군 군복장으로 다 위장을 해가지고 연합군들의 후방에 다 투하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란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군대들이 이동하려면 이정표가 있는데 삼거리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가면 어느 지역인데 그 방향 표지판을 반대로 틀어놔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란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포함해서 연합군들은 그러한 독일의 그 특공대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다들 영어를 잘하고 미국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미군인지 아니면 그 독일의 그러한 특공대인지 첩보부대인지 식별이 안 되니까 진짜 미국이라면 미국인만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퀴즈로 냈습니다. 퀴즈로 내가지고 그걸 맞추면 이제 미군으로 생각하고 통과시켜주고, 못 맞추면은 이제 독일군이 미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구금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때 연합국 유럽 총사령관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다음 서열이었던 제12 군집단 사령관 오마 브래들리 사령관, 여기 미주리주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도 이제 검문에 걸렸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헌병들이 다 검문을 합니다. 검문해가지고 맞추면 통과시키고 못 맞추면 구금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12 군집단 사령관인 오마 브래들리 장군도 검문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받았냐? 미키마우스의 여자친구 이름이 뭐냐? 정답은 미니마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일리노이 주의 주도가 어디냐? 주의 수도, 일리노이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 주의 수도 이름이 뭐냐? 정답은 스프링필드입니다. 스프링필드. 그런데 오마 브래들리 장군은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오마 브래들리 장군이 여기 미주리주 출신입니다. 미주리주 출신이다 보니까 일리노이주가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주는 몰라도 자신의 출신주인 미주리주의 바로 동쪽에 일리노이주가 있다 보니까 일리노이주의 주도가 스프링필드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헌병이
착각을 해가지고 정답은 스프링필드, 어마 브래들리 장군이 맞췄던 스프링필드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헌병은 정답을 시카고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시카고가 워낙 큰 도시니까. 일리노이주에 있는 여기 5대5에 접해 있는 여기 시카고라고 헌병은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그 12군집단 사령관 어마 브래들리 장군을 몇 시간 동안 억류를 구금을 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일화. 제가 지금부터 5개월 전인 2023년 3월 6일에 인문학 서적 네 번째 출간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 월드워 2를 출간했는데요. 거기에도 제가 묘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미주리주 출신인 어마 브래들리 장군이 바로 옆에 있는 주인 일리노이주의 주도, 즉 주의 수도 스프링필드를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헌병이 착각해 가지고 어마 브래들리 최고 그 제12군집단 사령관을 몇 시간 동안 억류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오와주는 생략하고 미시간주도 아까 선거인단 수가 여기가 17명이나 배정될 정도로 큰 주고요. 오하이오주 아까 대통령을 7명이나 배출했고 선거인단 수도 20명이나 배정된 큰 주입니다. 그 다음에 위스콘신주 여기는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는 밀러 맥주 아시죠? 밀러 맥주. 그게 위스콘신주의 밀워키라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100년 이상 전통의 밀러 맥주입니다. 그 다음에 위스콘신주는 5대5 서쪽에 접해 있는데요. 위스콘신주는 낙농업이 발달돼 가지고 우유, 유제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 다음에 미네소타주는 여기에 그 메인주가 캐나다 쪽으로 가장 돌출이 되어 있는데 미네소타주도 여기가 약간 꼭지가 돌출돼 가지고 메인주와 비슷하게 캐나다 쪽으로 가장 돌출이 많이 된 지역이 또 미네소타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가 있는데요. 다코타는 인디언 말로 친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스다코타는 북쪽 친구, 사우스다코타는 남쪽 친구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우스다코타주에는 뭐가 있냐면 러시모어 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러시모어 산 국립공원. 그게 뭐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4명을 그 바위에다 두상 얼굴을 조각해 놓은 산이 러시모어 산인데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오른쪽에는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그 오른쪽에는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가장 오른쪽에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이상 4명의 대통령이 조각되어 있는 산이 러시모어산 국립공원인데요. 바로 사우스다코타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브래스카주, 여기에는 인디언어로 이게 잔잔한 물이란 뜻입니다. 네브래스카가 물이 잔잔하다 이런 뜻입니다. 인디언어로 물이 잔잔하다, 잔잔한 물, 잔잔한 강이 흐르고 있다 해서 네브래스카주입니다. 그 다음에 몬태나주는 세계 최초 국립공원이 어딜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은 1967년에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된 지리산 국립공원인데요. 그보다 무려 95년이나 앞선 1872년에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몬태나주의 엘로스톤 국립공원입니다. 엘로스톤 국립공원. 몬태나는 이게 인디언어로 무슨 뜻이냐면 몬이 산이란 뜻이고 테나는 땅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산이 많은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몬태나는 산이 많은 땅. 그래서 산이 굉장히 많은 주가 몬태나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